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바른관세법의 임창환 관세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국가공무원 7급 관세직 관세법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해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올해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시험을 치러내신 여러분들께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과 존경의 말씀 전하면서 오늘 시험 평과 총평과 그 다음에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국가직 요 7급 관세법 보시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7급 시험은요, 전반적으로 최근에 출제되는 그러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출제 경향을 거의 준수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체감하기로는 길이가 길어서 그랬지 문제의 내용을 보시자고 하면은 예년이랑 좀 비슷한 수준이거나 아니면은 조금 쉬웠다라고도 볼 수 있는 수준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느끼는 그런 감정이 있기 위해서는 아마 좀 공부하라, 기본 강의라든가 아니면 문제풀이 아니면 파이널 때 말씀드린 방법대로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좀 느끼셨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던 분들은 조금 길이가 길다 보니까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문제 출제 비율을 보면은요, 우리 관세법에 총 5가지 파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총칙의 경우에는 10문제, 그 다음에 과세 파트 같은 경우에는 6문제, 그 다음에 권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권리구제 파트 같은 경우에는 2문제, 통관 파트의 경우에는 7문제, 벌칙의 경우에는 3문제, 이렇게 좀 출제가 됐습니다. 보통 과세 파트라든가 통관 파트에서는 6문제에서 8문제를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서 나머지 파트들이 이렇게 좀 배합되는 그러한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됐었고, 올해 역시도 그 수준에서는 벗어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 내용들을 보자면 거의 법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었다. 우리 법령 구조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조문 중에서도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물어보는 그러한 형태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고, 최근 그리고 자주 출제되는 형태인 법령내위원회에 대한 내용들도 또 출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난이도 면에서 보자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관세법 전체 1조부터 330조에 있는 내용들을 다 섞어서 쓰는 그러한 문제들이 좀 어렵잖아요. 여기서 출제됐다, 뭐 통관에 있는 내용 하나, 그다음에 과세에 있는 내용 하나, 권리구제 하나, 벌칙 하나,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갖고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데, 이번에는 그런 문제는 딱 2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 파트별로 좀 중요도가 높다. 그리고 기본 강의 문풀 시간에 이런 내용들은 꼭 알아두셔야 된다, 그리고 꼭 짚었던 그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기본 강의라든가 이런 수업에서, 기본 강의 시간에서 좀 구체적인 이런 그림들을 그려보고, 그러니까 이 관세법이 어떤 내용이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체계적인 틀을 잡고, 그 다음에 키워드를 중심으로 반복 학습하셨던 분들에 있어서는 좀 평이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예년에 비해 법령 규칙의 내용들이 적절히 배합돼서 지문이 출제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재에 있는 구성이랑 거의 비슷하게 문제가 출제되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꼼꼼하게 읽는 분들한테 좀 유리하게 문제가 출제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중요한 내용이라든가 강조한 내용들을 좀 심도 있게 복습하셨다면은 놓치고 지나가게 되는 이런 그런 경우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좀 꼼꼼하게 공부하셨던 분들한테는 이번 시험은 좀 유리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매번 시험을 치러낼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지만, 대략적인 흐름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고득점을 바라기는 좀 어려워요. 문제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지엽적인 부분에서도, 얼마 전에 치러진 구급 시험에서도 좀 지엽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출제 많이 되었었는데, 사실 뭐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위원회 같은 문제들도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다라고 판단했는 건데, 지금 최근에 계속 관세법을 치고 있는 시험에서는 다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꼼꼼하게 공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면서 이번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시험이라는 것이 좀 시간을 제한하고 그 주어진 날에 모든 걸 다 치러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많이 됐었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1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1번 문제에서 내가 갖고 있었던 불안함과 긴장감이 싹 사라질 수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내가 긴장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좀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 관세법상 지정보세구역, 이 보세구역 통관 파트죠. 자, 지정보세구역 지정을 받은 토지, 건물, 그 밖의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려면 미리 세관장과 협의해야 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관세법 168조 관세법 168조에 세 가지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해당 토지 등의 양도, 교환, 임대 또는 그 밖의 처분이나 그 용도의 변경, 그리고 해당 토지에 대한 공사나 해당 토지 안에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신축, 해당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개축, 이전, 철거나 그 밖의 공사. 이게 뭡니까? 지정보세구역은 정말 통관을 위한 장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관리하는 등의 장소에다가 보세구역으로 지정해 놓는 것인데 만약에 여기에 장치하던 물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변경이 있다거나 했을 때, 법적인 처분이 있었다거나 했을 땐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해당 토지, 건물, 그 밖의 시설의 양도, 교환, 임대, 그 밖의 처분이나 용도의 변경, 요거 맞고요. 토지에 통관하려는 물품의 일시장치, 이런 거는 뭐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해당 지정보세구역에 있는 토지의 물품을 6개월 범위에서 장치하는데, 보세구역의 물건 당연히 장치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해당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개축, 이전, 철거나 그 밖의 공사.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다 라는 겁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물리적인 어떠한 변경이 있다든가, 그러니까 물리적인 변경도 외국 물품을 장치하는 데 있어서, 보관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으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 평수를 줄여야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뭐 전혀 하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기존에 있던 보관하던 물건들에 있어서 전혀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기억, 리을 빼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다. 정답은 몇 번? 2번이다 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얘도 되게 길이는 길었어요. 길이는 길다 보니까 약간 좀 쫄았을 수 있는데 막상 읽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자, 볼게요. 관세법상 보세구역의 반입한 장치 기간이 지난 외국 물품의 매각. 외국 물품의 매각 우리 진짜 많이 봤었어요. 보세구역에서도 좀 중요하다라고 했었던 부분이고, 매각 절차라든가 이런 거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매각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시험에서는 굉장히 스킬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내가 알고 있는 확실한 답이 있으면 그거 그냥 찍고 가는 것이 여러분들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죠? 보실게요. 이건 너무 좋은 문제였어요. 자, 세관장은 장치 기간이 지난 외국 물품을 매각할 때에는 매각 물건, 매각 수량, 매각 예적 가격 등을 매각 후 10일 내 공고해야 된다. 아니, 매각이라는 거는 이 권리자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물건들이 보세구역에서 계속 장소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걸 내보내야 또 다른 물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권리자 외에 다른 사람들한테 매각할 거다라고 알리는 것들인데 매각해버리고 나서 공고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매각 시작 며칠? 10일 전에. 그래야 관심 있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나는 이번에 이런 걸 좀 싸게 사볼까 이런 거 한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이거 굉장히 요즘 말로 재테크 수단으로도 많이 쓰이고 막 이런 포털에서도 이런 거 많이 막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관, 공매, 세관, 매각 이런 거 보시면 이런 내용이 딱 나오는데 매각하고 나서 공고한다는 건 사실 좀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다. 나머지 내용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문제 3번. 관세법령상 세관공무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이것도 그랬었죠. 원래는 관세 조사권을 남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왜? 이 법 자체에서도 형사법적인, 그리고 우리가 침해당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행위들이 많다 보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보장받아야 될 권리를 정해놓고 있다라고 했었어요. 왜? 법은 어차피 누가 만드는 거야? 내가 만드는 거야. 국민이 만드는 거야. 그럼 내 권리가, 내 존엄성이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다 하면 되는 것이라
관세 법령에서 세관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사할 수 있죠. 하지만 계속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조사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계속 나를 피곤하게 한다면 이거는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제한하고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게 관세조사권 남용해서 법 111조 했었죠. 하지만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몇 가지는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예외적으로 5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납세자가 세관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제공을 알선한 경우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 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해야 됩니다. 왜? 맞춰봐야 되니까, 그죠? 세 번째,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을 이유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밀수출입, 부정, 불공정 무역 등 경제 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 일제 조사하는 경우 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3번의 내용은 사실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이게 다른 내용들과 좀 섞일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없는 내국세에 뭐 해당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랑 섞이게 되면은 아 그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면 뭐 이런 거 할 수 없는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본 하실 때 이 법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리고 얘네들은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어떠한 좀 사안이 좀 중한 범칙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들일 경우에 한해서 아니면은 재판 결과 이건 재조사해라 라고 결정해 준 거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정답 몇 번? 3번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문제 4번. 관세법상 세관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만 모두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 또는 승인, 관세법상 행정 절차 중에 총 5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신고, 수리, 허가, 승인, 그 다음에 특허.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수 있죠. 왜? 관세법상 퍼져 있는 걸 하나로 모아가지고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외국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다?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가 필요하다. 그죠? 허가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수 작업을 보세구역 밖에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보세구역 세관장 승인. 그죠? 승인. 자, 세 번째, 보세 공장 외에서 외국의 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해서 제조 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하려는 경우. 자, 보세 공장 외 작업 허가. 그죠? 그 다음에 종합보세구역 나왔네요. 종합보세구역은 뭐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좀 완화된 절차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다? 신고. 그래서 볼 것도 없어요.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해서 보수작업을 하거나 종합보세구역 밖에서 보세작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뭐 한다? 신고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신고 빼고 나머지 허가, 승인, 허가니까 정답은 몇 번? 3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죠?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사실 여기서는 리을만 다 지워버려도 답은 나옵니다. 그죠? 요런 것도 문제의 스킬이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굳이 뭐 하나씩 다 이렇게 까보지 않아도 우리는 해설이니까 이렇게 보지만 나 같아도 문제 딱 봤을 때 종합보세고요. 리을 일단 다 지워버릴 거예요. 그럼 소거해버리면은 답 뭐야? 한 2초 만에 나오잖아요. 그죠? 자, 넘어가 볼게요. 문제 5번. 그래, 이것 때문에 좀 아까 그 3번 문제랑 헷갈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보실게요. 관세법령상 수입물품에 대해서 세관장이 부가징수하는 외국세 등의 체납이 발생했을 때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만 모두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국세만 있고 1,000만 원 넘었을 때 어떻게 통관했었던 그 세관장이 세금을 거두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소재하고 있는 주소지에 세무서장이 걷게끔 할 수 있다. 왜?
효율적으로 징수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죠?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몇 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한번 보실게요. 자,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절차 개시에 신청을 한 경우 개시를 한 것은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나 회생 받고 싶어요 라고 신청한 것 뿐입니다. 그럼 얘가 회생이 된 게 아니죠. 회생 결정이 된 게 아니다. 개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체납자가 관세법에 따라 심사 청구를 제기해서 그 심사 청구가 계류중인 경우, 그죠? 이거는 가능하죠. 왜? 아직 그 세액에 대해서 최종 확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죠? 얘는 되죠. 자, 세관장이 체납 처분 유예 신청에 대해서 거부한 경우, 체납 처분이 뭐야? 내 남은 재산을 가지고 내 남은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다 환가시켜서 세금으로 충당시키겠다라는 행위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미뤄달라라고 신청했는데 이걸 거부했어. 그럼 얘는 돈 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거부했으니까 얘도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체납된 내국세 등에 대한 압류 등 체납 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미 저기에서 하고 있으니까 또 여기서 같이 징수해버리면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이중으로 하게 되고 이중으로 행정력을 쓰는 거다 보니까 굳이 이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 정답은 4번. 네, 4번이 답입니다. 나머지는 뭐 아예 이견이 없어요. 딱 떨어지는 문제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 관세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옳은 것은 고르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이거 어렵잖아요. 왜? 하나하나 다 봐야 되니까 그렇다라는 거 한번 보실게요. 자, 담보로 제공된 금전이래요. 금전을 해당 관세에 충당할 때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42조를 적용해서 미납부 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징수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금전은 곧 뭐다? 세금이랑 똑같다. 그죠? 세금이랑 똑같아요. 이미 내가 1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의 금전을 제공한 거야. 그러면 어차피 나는 그 담보를 제공한 당시에 똑같이 세금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거 받아서 어디다 놓겠어요? 내가 보관하겠어요? 아니죠. 어차피 계좌에 넣어놓을 거잖아. 그러면 계좌에 넣어놓으면 이자는 발생하잖아.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자에 해당하는 이러한 가산세는 징수하지 않는다. 그죠? 이건 되게 많이 봤었어요. 자, 문제 2번이래. 자, 두 번째 볼게요. 공장, 재단 또는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납세 의무자는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좀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이거 왜냐하면 시행령에 있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좀 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좀 어려웠겠지만 기본 때 당연히 다 다뤘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였냐면은 누가 저당권을 위한 등기를 할 것이냐,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설정을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였는데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 누구다? 세관장이 하는 것이다 라는 거. 이 사람은 저당권 설정을 위한 서류 제공하고요. 그죠? 서류 제공하면은 이걸 가지고 세관장이 등기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증권 발행자의 증권 확인서와 해당 증권에 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임장을 담보제공소에 첨부해야 한다. 맞는 얘기고요.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세관장은 관세 납부기한이 도래 전이라도 담보로 관세 충당할 수 있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납세 의무자에게 돌려줘야 된다. 뒤에는 맞지만 이런 얘기는 없죠. 납부기한 도래하기 전까지 기다리고 있어야지. 왜? 세금 낼 수도 있는 거잖아. 자기 마음대로 충당해버리고 또 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납부기한 도래 전이라도 충당할 수 있고 이 말은 틀린 말이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다 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7번도 법에 있는 내용들, 교재에 있는 내용들 그대로 이렇게 보셨으면은 바로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인데 아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법령집 가지고 공부하셨던 분들은 좀 헷갈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 7번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관세법상 관세 감면 환급 분할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관세 분할 납부 승인받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라는 자에게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누가 받은 사람이 관세 납부해야 된다. 그죠? 다른 용도인 경우에는 양도인이, 동일한 용도인 경우에는 양수인이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두 번째,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감면 받았던 물품을 해외 시험 및 연구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할 때 감면은 이미 한 번 받았고 얘를 그냥 보냈다가 사실 보내버리면은 끝인데 그죠? 해외 시험 및 연구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으로서 다시 면제받은 경우 얘 뭐야? 이거 감면받은 거잖아요. 감하거나 면제받았다라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사후관리를 종결한다가 아니라 뭐한다? 계속한다. 그죠? 관세법 108조에 나와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관세법 108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으로 나갔다가 감면받은 물건이 외국으로 나가면 사후관리 그걸로 끝! 그거 봤잖아요. 그죠? 하지만 얘가 다시 돌아와서 재수입 면세라든가 해외 임강 물품의 감세를 적용받았을 때는 어떻게? 계속 사후관리 진행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정답은 몇 번? 2번이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 사용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했다가 수입한 상태 그대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그죠? 자가 사용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에 대한 내용이고 학교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해서 관세 분할납부 승인할 수 있다. 분할납부에 1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할납부 취지에 딱 해당하는 그러한 물품이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 2번이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8번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관세법령상 수출 수입 및 반송하려는 물품의 검사, 이건 뭐다? 신고한 물품이랑 현물이랑 같은지를 확인하는 절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를 확인하다 보면 뭐 떨어뜨린다거나 아니면 뭐 잘못 만져서 얘가 파손됐다거나 이럴 수 있다. 그랬을 때 뭐 한다? 손실보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실게요. 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의 성분, 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한 결과 물품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관세청장은 관세법령에 따라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바로 나왔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에요. 뭐냐? 여기서 보상하는 그 검사의 대상의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 법에 따른 세관 공무원의 적법한 검사 사라고 246조의 2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이 법에 따른이라고 돼 있어요. 다른 법령이 아니라 사실 이 앞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안전성 검사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이게 뭐냐? 위해물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전에 그냥 세관에서만 컨트롤 다 했었는데 걸러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한다? 뭐 전파 관련한 기관이든 전기 관련한 기관이든 생활용품 관련한 기관이든 세관에 모여서 뭐 한다 그랬어요? 협업해서 검사한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이랑 손실보상의 내용을 이렇게 믹스시켜 놓은 거거든.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 정답은 1번입니다. 요건 좀 어려웠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정확히 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자,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손실보상의 지급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손실보상의 금액은 얼마야?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비, 그렇지 않으면 물품 가격, 그죠? 과세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정답은 몇 번? 1번이다 라는 거 봤습니다. 자, 요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요거 아마 좀 여러분들 헷갈렸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협의회, 이거 진짜 최근에 윤재가 한 작년부터 관세법을 시험 과목으로 갖고 있는 시험에서는 다 출제가 되고 있어요.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진짜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관세법령상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기간 협의회에 관련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 찾는 거예요. 자, 관세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대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 이게 목적이죠. 정보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기간 협의회를 둔다. 정답 몇 번? 1번이네요. 그죠? 정답 1번이에요. 딱 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가면서 좀 헷갈릴 수 있겠지. 하나씩 한번 좀 찾아볼게요.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기간 협의회 구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지 않고 어디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왜? 각 기관, 각 부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한 부에서
그냥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기간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몇 명? 30명이 아니라 25명. 요런 게 좀 짜증나죠. 그죠? 이런 게 좀 짜증납니다. 이게 좀 디테일은 진짜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이런 게 좀 짜증나지. 자, 그다음에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기간 협의회 위원장은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업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협의회 위원장은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업무를 관장하는 관세청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 1번이에요. 이건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좀 디테일한 데서 좀 어려울 수 있죠. 자, 10번 가보도록 할게요. 10번. 얘도 여러 가지 그러한 조문들을 좀 섞어놓은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운송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뽑아서 문제를 조합한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관세법상 운송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국내에 도착된 후 최초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외국 물품은 재보세 운송, 보세 운송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된다. 원칙적으로 보세 운송은 신고이지만 그러니까 화물에 관리하는데 위험이 따라가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관세 채권 확보가 필요하다거나 우범 화물로 확인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죠. 하지만 판단하에 관세청장 세관장의 판단하에 신고로서도 가름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한다? 승인 받아야 된다. 재보세 운송이에요. 맞는 얘기. 자, 외국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개항에서 보세구역으로의 보세운송을 하고자 세관장에게 보세운송 신고를 한 자가 신고했고 하역 통로에서 물품을 반출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승인을 받아 신고를 취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반드시 반출할 수 없다라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248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함부로 반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른 조문들이랑 막 이렇게 섞어서 뭐 정당한 이유하고 뭐 취하 이러고 있는데 불가능한 내용이에요. 이런 조문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정답은 몇 번? 2번이다. 자, 3번.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내려진 외국 물품을 그 물품이 있는 장소로부터 통관장으로 운송하려는 자는 긴급한 경우에 세관공무원이나 국가경찰 공무원, 세관공무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한정은 이런 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신고해야 한다. 맞는 얘기고. 내국 물품을 외국 무역기로 운송하려는 경우 세관장은 내국 물품의 운송의 감시 단속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 통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법에서 준용하는 그런 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맞는 얘기예요.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는 진짜 기본 시간에도 많이 강조했었던 내용이라서 여러분들 요거는 딱 보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문제 11번.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서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한다. 사실 이거 다 필요 없는 내용이죠. 여기가 중요하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해당하는 것만 모두 고르래요. 자,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상호 사업상 임원 또는 관리자. 맞는 얘기죠. 자, 특정인이 구매자 또는 판매자와 사실상 동업자인 경우, 사실상 동업자 필요 없다. 뭐다? 법률상. 그죠? 상호 법률상. 자, 그리고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지배받는 경우, 공동 지배하는 경우 다 된다라고 했어요. 맞는 얘기. 특정인이 구매자 또는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 좋아요. 그럼 몇 프로? 5%가 나와야 돼. 직접 또는 간접으로 3% 이상, 아니 5% 이상. 정답은 몇 번? 1번이다. 라는 겁니다. 1번이다. 사실 이것도 기억이 확실하면 지워버리면 되죠. 그리고 디귿 리을 중에 딱 보고 5% 아니네. 정답 1번. 바로 나올 수. 이건 한 5초 정도면 풀 수 있는 문제. 강조해왔던 문제예요. 그죠? 자,
보실게요. 넘어가 볼게요.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법상 관세 징수 및 내국세 등의 부가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문제도 좀 쉽죠. 3조, 4조는 항상 엮여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시면 자, 관세법에 따른 가산세 체납처분비와 부가징수 환급에 관해서는 관세법 중 관세, 부가징수 환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렇다 그랬죠. 수입물품에 붙는 관세와 내국세가 있을 때 이 법이 각각 다르고 걷어들인 절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거야. 누가? 내가 돈 내는 사람이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에 있는 내용, 관세법에 있는 내용을 뭐한다? 준용해서 하자라고 한 거다라는 겁니다. 좀 맞는 얘기고. 자, 체납 처분의 대상이 해당 관세 납부에 되는 물품이 아닌 재산. 이게 중요하지. 납부에 되는 물품에 있어서는 뭐야? 관세 먼저. 물품이 우리나라 국경을 넘어왔을 때, 관세선을 통과했을 때 제일 마주치는, 제일 먼저 손은 드는 세금이 뭐라 그랬다? 관세라고 했었어요. 근데 관세 납부에 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국세랑 동일하게, 그죠?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라고 했었어요. 자, 국세징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관세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에 우선한다가 아니라 뭐한다?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몇 번? 2번이다. 자, 내국세 등은 수입물품에 대해서 세관장이 부가징수하는 부가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및 농어촌 특별세를 말하며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포함한다. 맞아요. 그죠?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입물품에 대해서 세관장이 부가징수하는 내국세 등에 대한 담보 제공 요구, 국세 충당, 담보해제, 담보금액에 관해서는 뭐한다? 당연히 관세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은 몇 번? 2번이다 라는 거.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관세법령상 불복 절차의 대리인에 대한 내용도 많이 했었습니다. 대리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26조에 있는 내용들 다 따라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심판 청구인은 청구의 대상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왜 이거 뭐라고 표현되어 있다? 소액 사건, 그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 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 얼마? 3천만 원이다 라고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 뭐한다? 내 배우자 또는 사촌인의 혈족, 그 다음 배우자의 사촌인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게 한창 그런 추징들이 좀 많아졌을 때 추징하는 금액보다 선임비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그 정황을 가까이서 잘 알고 있는 이 주변의 이 인척들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법이 개정되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심사청구인의 대리인은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심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죠. 왜? 이 권한까지 줘버리면은 나 모르게 그 사람이 가서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 그죠? 저쪽이랑 짜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그죠?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취할 수 있다. 자, 심사청구인이 대리인을 선임할 때는 당연히 신고해야 하고 해임했을 때는 신고할 의무가 없다가 아니라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신고해야 한다. 그죠?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면으로 재결청에 판단하는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막 중구난방이잖아요. 그죠? 이의신청인은 변호사나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맞는 얘기. 정답은 몇 번? 3번이다. 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관세법령상 농림축산물에 부과하는 특별긴급 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물에 부과하는 이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좀 문제로 나오기는 힘든데 이번에 좀 이렇게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 표로 이해하고 계셨던 것들이 많을 텐데 그러한 것들 좀 뿌셔서 생각했으면 좋겠다. 근데 의외로 문제들은 되게 심플하게 나왔어요. 한번 볼게요. 자, 당해년도 수입량이 기준발동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국내 가격차에 상당하는 유리인 당해 양어세율에서 그 양어세율의 3분의 1을 뺀 율로 부과할 수 있다. 이 얘기를 그대로 해석하자면은 기존 양어세율에서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때 어떻게 3분의 1을 줄여서 부과하겠다라는 건데, 아니 농림축산물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이런 품목들인데 어떻게 물량이 뭐 이런 수입량이 증가한다거나 아니면 가격이 떨어져서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려고 하는 그러한 물품에 대해서 오히려 세율을 더 줄인다? 장벽을 더 줄인다? 말도 안 되죠. 그죠? 추가하여
부과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기준가격과 대비한 수입가격의 하락률이 100분의 10초가 100분의 40 이하인 때에는 국내의 가격 차이 상당한 유리 당해 양어세율에 의한 관세의 기준 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부과한다라고 돼 있는데 40이 아니라 뭐다? 30, 50, 70, 90 이렇게 간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죠? 2번. 그래서 틀린 얘기고 40이 아니라 30이고 관세법 시행령 90조 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한 물품이네. 부패하기 쉽거나 계절성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기준 발동 물량 산정함에 있어서 어떻게 3년보다 짧은 기간을 적용하거나 기준 가격 산정 시 그 특정 기간 아니고 다른 기간의 가격을 적용하는 등 물품의 특성 고려할 수 있다. 정답 몇 번? 3번이고요. 관세법 규정에 의해서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양어된 시장 접근 물량으로 수입되는 물품, 왜? 국내에서 허용해야 되는 그러한 물품으로는 특별긴급관세 부과 대상에 제외하지만 포함이 아니라 제외하죠. 그 물품은 특별긴급관세 부과를 위한 수입량 산정하는 때는 이를 뭐한다? 포함한다. 정답은 몇 번? 3번이다. 그죠? 이렇게 틀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답은 몇 번? 3번, 15번 보도록 할게요. 세율불균형 물품의 면세. 얘도 작년에 개정되고 나서 올해 한번 출제가 되겠다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출제가 됐었더라고요. 자, 관세법령상 세율불균형 물품의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찾아가는 겁니다. 자,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 5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항공기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품과 원재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이거는 적용할 수 있는 품목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했었어요. 맞는 얘기, 그죠? 항공기 또는 뭐 반도체 제조, 그죠? 두 번째 볼게요. 장비 제조업자가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부품품 및 원재료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은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이다. 맞는 얘기죠. 그죠? 세 번째, 관세법 시행령 1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제조 수리 공장의 지정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감시 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는 3년의 범위 내에서 뭐한다? 제조 수리 공장의 지정을 하여야 한다. 맞는 얘기고요. 세관장은 관세법 89조 1항에 따라 제조 수리 공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1년 이상 휴업해서 세관장이 지정된 공장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뭐다? 취소할 수 있다. 그죠? 만약에 얘가 뭔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했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죄를 짓는 그 운영인의 결격 사유 등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채용되었다든가 이랬을 때에는 하여야 한다라고 강행 규정으로 돼 있지만 얘는 뭡니까? 아니 이거 뭐야, 설치 목적 달성 1년 이상 휴업해서 설치 목적 달성이 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판단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줄 수가 없어요. 좀 상황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끝에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보셔야 됩니다. 정답은 4번이다. 이러한 문제 유형은 좀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취소 사유에 있어서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사유에 있어서는 취소하여야 한다. 거의 대부분 거짓 부정에 부정으로 뭔가 취득했다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운영인의 결격 사유 175조에 나오는 운영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든가 이랬을 땐 거의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하지만 그 외 나머지 것들은 다 뭐다? 할 수 있다로 봐야 됩니다. 정답은 4번. 16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관세법령상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특허 보세구역,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및 판매장 제외한다. 뭐 기간이 다르죠. 그죠? 특허 기간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보세구역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과 달리 특허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맞는 얘기. 그죠?
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얼마? 원래 10년. 하지만 예외적으로 정할 수 있다. 맞는 얘기. 자, 관세법 174조 1항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지 아니하고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한 자. 자, 특허받지 않고 특허보세구역 운영한 자 같은 경우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가 아니라 요 내용이 없어요. 2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죠? 2천만 원 이하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거는 허위신고죄. 관세법 276조 허위신고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누가? 전국 공통 관세청장이 정하고요. 다만 탄력적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연장할 수 있다. 6 플러스 3 맞는 얘기. 자, 외국무역 선이나 외국무역 기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공무원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몇 번? 2번이다. 자, 17번 보도록 할게요. 조사, 처분, 그 다음에 벌칙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이번에 보통 뭐 한 두 문제 정도 하는데 이번에 한 세 문제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의외로 되게 좀 쉬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몰수와 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위조화폐 수입에 전용된 뭔가 잘못된 밀수입이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위조화폐, 이건 뭐 쓸 수 없는 거잖아. 위조화폐는 뭐야? 수출의 금지 품목이네. 이런 것들 수입에 불법이네요. 전용된 완전 거기에 쓰인 자동차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을 알고 있고 운반했을 때 뭐한다? 그 운반기구도 뭐한다? 몰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얘기. 관세법에 따른 수입 신고했지만 해당 수입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서 수입한 물품이 즉 밀수했는 그런 물품이 다른 물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다른 물품이 범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뭐한다? 그 다른 물품도 몰수할 수 있다. 특별하게 특수한 가공을 했다거나 이랬을 때는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다 몰수하지만 다른 물품이랑 섞여서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 다른 물품이 범죄자, 범인 소유일 경우에는 몰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관세법 282조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을 몰수할 당시에 국내 도매 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 추징한다. 아니죠. 국내 범칙 당시. 국내 범칙이 아니라 범칙 당시. 그죠? 범칙 당시에 국내 도매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몇 번? 3번. 관세법에 따라 압수된 물품에 대해서 압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의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 공고한다라고 했고요. 유실물 공고해야 하고 유실물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도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을 때 뭐한다? 소유권을 포기했구나 라고 해서 국고로 귀속한다. 정답은 몇 번? 3번이다. 자, 18번 관세법령상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건 참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었던 내용이고 중요하다라고 매번 말씀드렸던 거. 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조정가격 산정 시 더할 금액을 산정에 필요한 객관적으로 수량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구매자가 지급해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구매 수수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 가격으로 한다. 이거는 뭐 문장 자체가 그럴싸해 보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객관적으로 수량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데도 뭘 더한대. 말도 안 되죠. 그리고 구매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수입자를 위해서 수입자가 에이전트 써갖고 한 건데 이거를 왜 과세 가격에 넣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딱 봐도 말도 안 되는 얘기. 두 번째. 과세가격 결정할 때 구매자가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해야 할 총금액에서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을 뭐한다? 더하죠. 이거 다 반영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거 뭡니까? 간접, 지급, 대가니까 얘도 포함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얘는 얘는 뺀 금액이 아니라 포함해야 되는 그런 금액이고. 자,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 가격 결정할 수 없을 때, 자, 3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을 때 동종 동질 물품 거래 가격 기초로 과세가 결정한다. 이 방법으로 한다. 1, 2, 3, 4, 5, 6으로 간다 그랬는데 갑자기 3방법이 2방법에 우선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세관장은 납세 의무자가 신고한 거래 가격이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과세 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신고 받았는데 의심이 되면 뭐 한다? 이거 소명해봐 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 정답은 4번이다 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세법령상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고처분도 최근에 좀 자주 나옵니다. 특히나 얘가 이제 세금이 아니라 이 통고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면서부터 이게 좀 이슈가 될 수 있겠다 싶었는데 딱 그 얘기가 나왔네요. 자,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통고처분 받는 자가 벌금이나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을 예납하려는 경우 예납시킬 수 있다. 미리 납부하겠다라고 하면 미리 납부시킬 수 있다. 자, 통고처분 받은 자는 납부해야 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고처분 납부 대행기관을 통해서 뭐 한다? 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대납하는 이러한 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세금도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관세청장은 납부에 사용되는 신용카드 등의 종류 등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고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통고처분 납부 대행기관의 예납일을 납부일로 한다. 여러분 카드 예납일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해? 그죠? 언제야? 카드는 뭐가 중요해? 카드 뭐나요? 우리 이렇게 긁어보면 나오잖아. 그 앞에 띠띠띠 뜨잖아요. 뭐 카드 승인 딱 뜨잖아요. 승인일을 납부일로 한다. 그잖아요. 우리 밥집 가서도 이렇게 체크카드로만 긁어도 막 화면 바뀌면서 승인 딱 뜨잖아요. 승인일을 납부일로 한다. 정답은 몇 번? 3번.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통고처분하는 경우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범칙행위자 및 양벌규정 적용되는 법인 또는 개인별로 통고서 작성하여 통고해야 한다. 맞는 얘기예요. 자, 20번 문제 좀 보도록 할게요. 관세법 시행령상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물품 관리를 하는 국가기관의 장은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죠. 뭐 조달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가능하다라고 했었어요. 자, 세관장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화물관리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뭔가 강행으로 하여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은 없어요. 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은 시행령 187조의 2에 해당하는 내용에 나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 사유가 한 4가지 정도 나와 있어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리고 화물관리인이 175조 운영인의 결격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 번째, 화물관리인이 세관장 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와 맺은 화물관리 업무에 관한 그 약정을 위반해서 해당 지정장치장의 질서 유지 및 화물 안전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물관리인이 지정을 취소를 요청해 주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화물관리인이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거짓으로 취소한다든가 아니면 운영의 결격 사유를 위반해서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 관리 업무 약정을 위반해서 취소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청문회 대상 한번 들어보는 그러한 대상은 되지만,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내가 이미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또 그 사람한테 가서 너 진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물어볼 이유가 없다라는 거. 자, 화물관리인으로 재지정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재지정 신청해야 되는 거 맞는 얘기고요. 여기 나오네. 세관장은 화물관리인 취소 요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얘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7급 관세직 공무원 관세법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요.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막 그렇게 꼬아서 내는 문제들은 사실 좀 없었습니다. 하지만 좀 공부하실 때 디테일하게 복습하지 않으셨다든가 대략 이런 내용이구나 정도 알고 넘어가셨던 분들은 조금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앞길에 항상 좋은 날만 가득하게 꼭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